네, 최근에 증권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거의 대장격으로 급등하고 이제 다른 증권주가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호재 자체가 워낙에 종류가 많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긴 한 것 같아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게 됐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정도고,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섹터기는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둘러싼 여러 가지 호재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금통위를 보시긴 해야 돼요. 그죠? 하느니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이 됐어요. 금리 인하는.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에 어려운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에 좀 수월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었고,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5% 정도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거를 0.8%까지 줄였어요. 거의 뭐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반토막을 냈어요. 올해 성장률 추정치 1.5%에서 0.8%로 낮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군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죠. 근데 환율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이 좀 사라진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린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금리를 연말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연말 기준금리를 2%로 예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말은 금리 인하가 기조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주가 뭐죠? 증권주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예금 수익이 적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향할 곳이 증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풀리면 그 유동 자금이 또 증권사로 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증권주의 분명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도 일단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다음에 정책 모멘텀이 있죠. 요 언급도 컸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그 대선이 진행 중인데 사전투표 진행 중이고 본투표가 얼마 안 남았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5천. 네, 정말 꿈 같은 얘기는 한데 어쨌든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안들을 보면 부양 방안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저평가 종목군들의 저평가 해소, 그다음에 국내 증시 자체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체질 개선 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증시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특히 국내 증시는 글로벌적으로 상대적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리아 디스크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5천까지는 사실 좀 모르겠는데 한 3천, 4천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은 들죠. 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리지 수익이죠.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먹잖아요. 증권사들이. 물론 예전보다는 그 증권사의 수수료 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수수료 수익은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여전히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주가가 뭐 만원일 때 사고 파는 것보다 2만원일 때 사고 파는 게 수수료 수익이 2배죠. 비율로 받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죽은 계좌가 살아나는 계좌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권주의 직접적인 수익 개선 요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의 급등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죠.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 증시 부양을 이제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5,000B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양하려는 의지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강력한 이제 증시 부양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증권주에 또한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인데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되고 있죠. 넥스트레이드 거래 대금이 100조, 점유율 33%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0% 이상이고요.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거래소를 넥스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양분하는 체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소가 압도적입니다. 비율은. 근데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ETF도 좀 출시할 수 있다. 물론
요즘에 ETF 출시 관련해서 약간 삐걱대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ETF 출시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든 언제든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레이드가 제대로 된 거래소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거래량 증가는 뭐라 그랬어요?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가입니다. 증권사의 수익 증가입니다. 그죠? 예전처럼 9시 시작 3시 반 땡이 아니라 8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죠. 8시까지. 그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의 풀거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거래량 증가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하나의 요인이 절대 작은 호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조정을 받으면 또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자, 한투냐 미래에셋이냐 1호 IMA 놓고 급등. 이 IMA가 굉장히 골 때리는 상품이에요. 자, 종합투자 계좌입니다. IMA. 지금 그 투자자분들이 여유 자금을 어디다 넣어요? 보통 CMA에 넣습니다. 그죠? 증권사의 CMA가 금리도 높고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니까. 근데 CMA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CMA가 날라가면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건데 원금 보장이 아님에도 거의 원금 보장처럼 우리가 CMA를 쓰고 있지만 CMA는 엄밀히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 해줄 수 있는 곳은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종금사 요 정도지 증권사는 원금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종합투자계좌인 IMA를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원금 보장이 가능한 실적 배당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금 보장이라고 한다면 예금 적금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금 적금 해봤자 금리 얼마 됩니까? 1년에 뭐 3%, 4%짜리 찾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이 IMA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 형태이면서도 수익이 높으면 6, 7%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물론 이게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알지만 증권사에서도 원금 보장형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죠. 시중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호 IMA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투냐 미래에셋이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그 다음에 정책 모멘텀, 코스피 부양,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안착, 그 다음에 IMA 도입, 증권주를 봐야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차고도 넘친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오버슈팅은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일봉으로는 고가도 안 보이고 지금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요 고점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2015년. 그죠? 10년의 최고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세 폭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본다면 5일 이평선 지지까지는 이제 내려와야 되고 거기까지 안 내려오면 신규 진입은 좀 어려워요. 워낙 대장격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증권사 볼까요? 자, 키움증권 볼게요. 키움증권은 미래에셋 증권보다 덜 오르긴 했지만 역시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도지가 달리면서 이제 그 약간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5일 이평선 정도까지 눌림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할 때 눌림을 노려서 조금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역시 이제 급등했습니다. 급등 이후 눌림을 크게 안 주고 조정봉인데 여기서 도지 밑에만 안 깨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역시도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로 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조정을 조금 이용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다른 대형 증권사 NH투자증권 오늘 급등 K로 볼게요.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합니다. 네, 꾸준히 우상을 하다가 슈팅이에요.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한 17,000원 이하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계속해서 고려해 보셔야 되지만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좀 눌림을 노려서 할 필요는 있고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 근데 호재 자체가 워낙에 풍부하니까 좀 더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할 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증권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